희망의 씨앗. 제1장 의문의 시작. 김민호는 평양농업과학원에서 옥수수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35의 나이에 이미 농업과학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늦게까지 그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인 옥수수의 품종 개량과 수확량 증대를 위해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연구실은 평양 외곽의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의 2층에 위치한 연구실. 창문으로는 대동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연구소 전체가 무장보위부의 삼엄한 경계 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자는 국가의 생명줄이다. 김일성 주석의 지시였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 연구소 곳곳에는 무장보위원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연구원들의 모든 활동이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료 하나라도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오후 연구소 소장 리동수가 민호의 연구실을 찾았습니다. 50대 중반의 소장은 언제나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동지 김민호, 이번 가을 수학기 실험 결과는 어떻습니까? 소장이 두꺼운 안경 너머로 민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책상 위에 정리해둔 실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헥타르당 10톤의 수확량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구실 조건에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자를 전국 협동농장에 보급하면 식량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수 있겠군요.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지. 이론적으로는 말입니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깊은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왜 현장의 농민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종종 협동농장을 시찰하며 농민들의 메마른 얼굴과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손에는 영양실조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 어른들의 눈빛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의 성과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그는 실험실에 홀로 남아 이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우리 종자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왜 인민들은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일까?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민호는 용기를 내어 실제 농장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협동농장이었습니다. 농장관리위원장 박철수는 민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 과학원에서 오셨군요. 우리 농장의 영광입니다. 박 위원장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농장을 둘러보며 농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학자 동지, 연구소에서 개발한 종자를 심어도 수확량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한 농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연구소에서 말하는 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농민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정성껏 가꿀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안 해도 배급은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수확한 것은 모두 국가에 바쳐야 하니까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열심히 농사를 지을 동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집단농장 제도 하에서 개인의 노력이 개인의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개인적인 실험을 구상했습니다. 협동농장의 한 구획을 개인 농장처럼 관리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실험이었습니다. 개인주의적 사고로 비춰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민호는 박 위원장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동지, 제가 하나의 실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농민들에게 특별한 동기를 부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어떤 실험입니까? 박 위원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 구획을 정해서 그 구획에서 나오는 수확물의 일부를 농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비공식적으로 말입니다. 박 위원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과학원 연구원의 제안을 거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봄이 되어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민호는 선별된 농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획은 여러분 개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성껏 가꿔 보십시오. 수확물의 일정 부분은 여러분이 가져가도 됩니다. 농민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여름 내내 민호는 그 실험 구획을 관찰했습니다. 농민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 일찍 나와서 잡초를 뽑고 해가 진 후에도 남아서 작물을 돌보았습니다. 다른 구획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가을 수확철이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같은 종자, 같은 기후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관리한 구획의 수확량이 일반 구획보다 5배에서 7배나 증가한 것입니다. 민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인 발견이다. 그는 밤새워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데이터와 그래프, 사진 자료까지 첨부한 상세한 보고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용기를 내어 김일성 주석에게 직접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말씀하신 이 밥에 고기국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농민들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하는 개인 영농 요소의 도입으로 수확량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과학적 실험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며칠 후 중앙당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수령님께서 자신의 발견을 높이 평가하시고 전국에 확대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리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질책이었습니다. 동지 김민호는 과학자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연구에만 집중하십시오. 개인주의적 사고는 사회주의 건설에 해롭습니다. 중앙당 농업부의 차가운 답변이었습니다. 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인민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순전히 과학적 연구 결과인데. 하지만 그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연구실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 밖으로는 평양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왜 인민들을 위한 일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수령님께서 정말로 인민들을 사랑하신다면 이런 좋은 방법을 왜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걸까?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것입니다. 제2장 진실을 향한 갈망. 개인 영농 실험 사건 이후 민호는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연구 활동을 계속했지만 내심으로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되었지만 그의 사고는 점점 더 비판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겨울날 민호는 연구소 도서관에서 농업 관련 자료들을 뒤져보고 있었습니다. 제한적이나마 접근할 수 있는 해외 농업 기술 자료들을 통해 그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농업학술지에서 그는 중국 동북 지역의 농업 현황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북한보다 기후 조건이 훨씬 추운 만주 지역에서 중국 농민들이 더 좋은 수확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보다 추운 지역인데. 민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더 자세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북한의 경지 면적은 남한보다 넓었고 인구는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1인당 경지 면적으로 보면 북한이 남한의 2배였습니다. 기후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종자 기술도 뒤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일까? 이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연구차 중국 국경 근처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중국 땅이 마주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땅을 바라본 민호는 놀랐습니다. 중국 쪽 농지에서는 옥수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자라고 있었지만 북한 쪽 농지는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같은 강물을 마시고 같은 햇빛을 받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민호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인데 왜 농업 생산성이 우리보다 높은 것일까? 다음날 그는 현지 농장관리위원장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위원장 동지, 강 건너편 중국 농지의 상태가 우리보다 좋아 보이는데 그들이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는 건가요? 위원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들리는 바로는 중국에서는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혁개방이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하더군요. 개혁개방이요? 민호가 반문했습니다. 네,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자신의 노력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실험했던 개인 영농과 비슷한 개념이었습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민호가 중얼거리자 위원장이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동지. 그런 말씀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더욱 깊은 의문에 빠졌습니다.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왜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 사이에도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 몇 주 후 민호는 업무차 강원도 철원 지역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휴전선과 가까운 곳이어서 간혹 남쪽에서 날아온 전단이 발견되곤 했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그런 전단을 발견하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라고 교육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호는 농장을 시찰하던 중 바람에 날려온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그는 주위를 살피고 몰래 그 종이를 주워 읽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남한에서 제작된 대북 전단이었습니다. 전단에는 한국전쟁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조선 괴뢰들의 거짓 선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적 사고를 가진 민호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우리가 침입을 당했다면 어떻게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간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전단의 내용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전쟁사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이 북침을 감행했지만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영도로 인민군이 반격에 나서서 사흘 만에 서울을 해방시켰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침입을 당한 나라가 반격에 나서서 사흘 만에 적국의 수도를 점령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민호는 연구소로 돌아간 후 은밀히 전쟁사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도서관에는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소련을 침입했을 때를 보니 독일군은 모스크바까지 밀고 들어갔지만 결국 소련의 반격으로 쫓겨났습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미국의 반격으로 패배했습니다. 역사상 침략을 당한 나라가 거꾸로 적국의 수도를 점령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민호의 마음속에서 수령님에 대한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연구소 동료 중 한 명이 소련에서 유학했던 박성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입니다. 민호 동지, 혹시 최근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민호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박성진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련에 있을 때 현지 조선족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조심하십시오, 동지. 그런 말은. 민호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박성진이 계속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자료를 보니 의문점이 많더군요. 그날 밤 민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만 이런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제3장 마이너스 진실의 발견.
민호는 진실을 알고 싶은 욕구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러나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호는 평양 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우연히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중국군 출신 보일러공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전쟁이 끝난 후 북한에 남아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술과 담배를 준비해서 며칠에 걸쳐 노인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농업과학원의 연구원입니다. 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조국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좋구나. 요즘은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노인이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충분히 친밀해진 후 민호는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당시 전쟁 상황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책으로만 배웠는데 직접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술이 몇 잔 돈 후 노인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우리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 중국 집안에서 출발해서 신의주로 강을 건너와서야 조선에 가는 것을 알았지. 그럼 전쟁이 시작된 것도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우리는 그냥 명령을 받고 이동했을 뿐이야. 원산 쪽에 배치되어서 남조선군과 싸웠는데. 노인은 계속해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부대가 백골부대라고 해서 많이 긴장했어. 북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부대라고 하더라고. 새벽 4시에 공격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쳤어. 반바지 바람으로 말이야. 제대로 된 전투복도 입지 못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았어. 민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전쟁을 예상하고 있었다면 그럴 리가 없지. 잠옷 바람으로 뛰어나올 이유가 없잖아. 노인의 증언을 들으며 민호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을 감행했고 남한이 전혀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의 그는 증거 앞에서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또 다른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항일 무력투쟁도 과장되었을까? 그는 휴일을 이용해 대성산 열사릉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항일 투사들의 묘가 있었습니다. 민호는 하나하나 세어보았습니다. 1, 2, 3. 전체를 다 세어봐도 1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어떻게 일본 관동군과 맞서 싸웠다는 것일까? 민호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일제강점기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일본은 만주에만 수십만 명의 관동군을 배치했고 조선 전체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점령하고 미국과도 전쟁을 벌일 정도의 국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100명의 부대가 그런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김일성의 항일 무력투쟁도 크게 과장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는 소규모 부대의 게릴라전에 불과했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린 위대한 업적으로 포장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통성을 위한 조작된 역사였던 것입니다. 한국전쟁도 항일 무력투쟁도 모든 것이 정권 유지를 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평양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거짓말로 세워진 체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믿고 살아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민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이 밀려왔습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안 되는 이유도 우리 때문이 아닌가. 북한에서는 늘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 괴뢰들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북한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고 분단을 고착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민호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에서는 이런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하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한으로 가서 이 진실을 알려야겠다.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제사장 마이너스 탈출의 결심. 진실을 깨달은 민호는 매일 밤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일상은 여전했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거짓된 체제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동료 연구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근의 식량 배급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배급이 더 줄어들었다고 하던데요. 젊은 연구원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또 다른 연구원 이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개인 영농 방식만 도입해도 식량 문제를 크게 해결할 수 있는데 정치적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농업을 하는지 아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자료가 많지 않아서. 김철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요즘 개혁 개방을 한다고 하던데요. 이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런 말은. 다른 동료가 급히 말을 끊었습니다. 민호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토론할 수도 없는 사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위에서 정해진 대로만 생각하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탈북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문제였습니다. 민호에게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탈북하면 가족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신분 문제였습니다. 그는 국가 핵심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감시가 삼엄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하면 즉시 의심을 받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탈출 경로의 문제였습니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탈출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남쪽은 휴전선으로 막혀있고 동서는 바다, 북쪽은 중국과 러시아였는데 이들 나라도 북한과 우호적 관계였습니다. 민호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가족 문제는 실종된 것처럼 보이게 하기로 했습니다. 사고로 죽은 것처럼 위장하여 가족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탈출 경로는 압록강을 통해 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연구 활동으로 인해 국경 지역을 자주 방문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익숙했습니다. 신분 노출 문제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피하기로 했습니다. 1994년 봄 민호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압록강 근처 농장 시찰을 나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조용한 새벽 민호는 압록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중국 땅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보였습니다.